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장르적인 재미와 문학적 예술성으로 독자들로부터는 탄성을 자아내고 동시대 작가들에게는 경애에 찬 질시를 받은 천재 작가 렌조 미키히코. 오늘 그의 단편 소설 중 하나를 읽어보려 합니다. 1948년생인 작가는 와세다 대학 정치경제학부를 졸업 후 1975년 변조, 둘이서 한 옷 입기라는 소설로 신인상을 수상하며 등단했습니다. 이후 발표하는 작품마다 탄식이 나오는 유려한 문체, 기회에 가까운 치밀한 트릭, 비교를 불허하는 강렬한 여운으로 렌조 미키히코만의 매혹적인 미스터리 세계를 구축해왔습니다. 그의 소설은 기본적으로 미스터리를 담고 있고 살인사건을 다루지만 사건부터 동기까지 일본 특유의 탐미적 정서를 담고 있다 보니 그 안에 벌어지는 살인사건은 치정에 가까운 추악한 인간 본성임에도 불구하고 어쩐지 아름답게 포장되어 기묘하게 독자로 하여금 이야기 속에 흠뻑 빠져들게 만드는데요. 설명이 너무 긴가요? 그럼 이제 직접 느껴보시죠. 렌조 미키히코만의 묘한 매력이 담긴 추리소설 두 개의 얼굴입니다. 두 개의 얼굴. 전화벨 소리가 고막을 때리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수도꼭지를 잠가 물소리를 끊고 귀를 기울였다. 욕실 문이 닫혀 있어 소리는 작았지만 분명 전화벨이 울리고 있었다. 한밤중, 새벽 2시가 넘었다. 이런 시간에 누가? 고요히 가라앉은 심야의 한 기퉁이에서 그 금소금은 낯선 생물의 힘겨운 호흡처럼 들렸다. 젖은 손을 수건에 닦고 욕실을 나섰다. 거실 문 너머로 벨소리가 어두운 복도에 울렸다. 이 집에는 2층 침실과 1층 거실, 양쪽에 전화를 달았다. 침실 쪽 전화는 남동생이나 극히 친밀한 지인들에게만 번호를 알려준 완전히 사적인 용도이지만 거실 쪽 전화라면 누구에게서 온 것인지 짐작도 가지 않는다. 전화벨은 집요하게 울려댔다. 잠시 망설이다가 수화기를 들었다. 갑작스럽게 멈춰버린 벨소리 대신 나지막한 남자의 목소리가 귓속으로 뛰어들었다. 마사키 선생님 댁입니까? 화가 마사키 유스케 선생님. 귀에 익지 않은 목소리였다. 여기는 신주쿠 S경찰서입니다. 마사키 선생님이시죠? 그렇습니다만. 밤늦은 시간에 갑작스럽게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실은 부인께서 부인 성함이 게이코 맞습니까? 맞아요. 그런데 무슨 일로? 이런 한밤중에 경찰이 게이코 일로 전화를 걸어온 것이다. 좀 더 크게 놀랐어야 할 텐데 의외로 냉정하게 대꾸했다. 마음이 밤 공기에 파먹혀 차가워져 있었다. 부인이 지금 댁에 안 계시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예? 라고 되묻는 식으로 애매한 대답을 했다. 어디 갔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어디 갔는지는 얘기를 못 들었는데. 형사의 목소리가 잠깐 동안 수화기 너머에서 침묵했다. 실은 신주쿠 3번지 호텔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그 현장에서 연락드리는 건데요. 아무래도 살해된 여성이 선생님의 부인인 것 같습니다. 게이코가 살해되었다고?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나도 모르게 고함을 지르듯 목소리를 내뱉었다. 살해된 여성이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내용을 읽어봤는데 부인이 쓴 것으로 보여서 부인이 외출하실 때 짙은 감색 기모노를 입고 나가지 않으셨나요? 허리끈은 회색이고 검은 네잎크로바 무늬가 있습니다. 잎사귀 한 개만 핑크색으로 찍힌... 확실하게 생각나지는 않아요. 분명 그런 무늬의 허리끈이 있긴 했는데 틀림없이 선생님 부인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즉시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언제 전화를 끊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문득 깨닫고 보니 남자 목소리의 여운을 두려워하듯이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꾹 누르고 있었다.
크게 놀라 의식이 어둠 속에 빨려들어 가물가물 생각이 자꾸만 헛돌았다. 경찰이라고 밝힌 남자가 마지막에 다급하게 한 얘기 중에 기억나는 것은 신주쿠 교원 문 앞에서 세 번째 길이라는 말과 파도라는 생경한 느낌의 호텔 이름뿐이었다. 나는 그 영어를 알아듣지 못해 몇 번이고 되물었던 것이다. 장난 전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남자 목소리의 배후에서 순찰차 사이렌이며 다급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소리가 살인 현장인 듯한 분위기로 또렷하게 전해져 왔다. 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이코가 신주쿠의 호텔에서 살해되다니 뭔가 잘못한 것이다. 어쨌든 현장에 빨리 가보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어이없는 오해라는 게 금세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생각은 그렇게 하면서도 몸이 움직여지지 않았다. 소파에 주저앉은 채 그저 멍하니 벽의 그림만 쳐다보았다. 한 여자를 그린 초상화다. 아내 게이코. 형사 목소리가 살해되었다고 알려온 그 여자의 얼굴이 옅은 어둠 속에 환영처럼 떠 있었다. 그것은 얼굴이라기보다 벽을 파먹은 얼룩처럼 보였다.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다. 손의 떨림을 가라앉히듯이 꽃병을 움켜쥐고 초상화를 향해 힘껏 내던졌다. 꽃병은 그림 속 여자의 얼굴을 정통으로 때리고 바닥에 떨어져 깨졌다. 그 소리로 겨우 제정신이 돌아왔다. 유리꽃병은 산산이 조각났지만 그림 속 여자의 얼굴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단지 물을 뒤집어 쓰고 머리카락이 살아있는 여자의 것처럼 넘실거렸을 뿐 얼굴은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있었다. 그렇다. 그 여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모든 게 다시 생각난 기억상실증 환자처럼 텅 빈 머릿속에 명료한 의식이 돌아왔다. 나는 그림 속 여자에게서 얼굴을 돌리고 복도로 나갔다. 복도 맨 끝에 욕실 등이 켜져 있었다. 한순간 욕실로 향할지 2층으로 올라갈지 망설였지만 발이 제멋대로 계단을 선택했다. 오늘 밤 이 계단을 오르는 게 벌써 4번째다. 계단 끝에서 보이는 첫 번째 문이 침실이다. 그 문을 여는 것도 4번째다. 침실 안은 어두웠다. 문 옆에 스위치가 일주일 전부터 고장이 났다. 바지 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 그었다. 손끝에서 밤이 허옇게 벗겨졌다. 성냥의 약한 불꽃이 침대에 어지럽혀진 잠자리와 서랍장 아래부터 깔린 카펫에 눈에 익은 기약 무늬를 띄어올렸다. 이미 눈에 익었는데도 언제 봐도 몇 각형인지 알 수 없는 신기한 모양이다. 말도 안 돼. 내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목소리가 중얼거렸다.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아내 게이코가 신주쿠에 있는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호텔에서 살해되었다니. 게이코라면 바로 방금 전까지 이 카펫 위에 쓰러져 있었다. 내가 죽였다. 이 손으로, 이 침실에서 내가 죽였다. 그리고 전화벨이 울렸을 때는 그 사체를 뒷마당에 파묻고 흙범벅이 된 손을 욕실에서 씻는 참이었다. 성냥불이 꺼져 다시 어둠에 녹아든 이 손에는 목을 조를 때 느꼈던 아내 게이코의 마지막 체온이 아직도 남아있다. 4시간 뒤 한겨울 새벽녘에 하얗게 얼어붙은 고속도로를 내쳐 달렸다. 신주쿠 사건 현장에서 또 하나의 사건 현장, 즉 구니타치시의 내 집으로 돌아가는 중이다. 어슴푸레한 새벽빛이 주위 풍경의 윤곽을 서서히 드러냈지만 거꾸로 머릿속에는 점점 더 컴컴한 혼란의 암흑이 덮쳐들었다. 분명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거나 혹은 아내가 내게 보낸 편지를 우연히 갖고 있었던 어떤 여자가 살해되었을 거라고 낙관적으로 생각하며 나는 4시간 전에 집을 나섰다. 신주쿠에 도착한 것은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다. 과잉한 색채로 오히려 전체적인 인상이 흐릿해진 호텔 현관에 파도라는 빨간색의 알파벳 네온 사인이 걸려 있었다. 싸구려 러브 호텔이라는 걸 한눈에 알았다. 순찰차가 서 있고 현관 앞에는 언론사 기자들이 밀치락달치락 웅성거렸다.
12년 전 화단에 등장한 이후 전후 미술사를 독특한 색채로 다시 칠했다고 일컬어질 만큼 이름이 팔린 화가의 아내가 이런 변두리의 조석관 호텔에서 살해되었다면 분명 큰 스캔들이긴 했다. 나를 겨누어 연달아 플래시가 터지고 마이크가 새도있다. 전화 목소리의 주인인 듯한 형사가 그 난리통에서 나를 구해내 사건 현장으로 안내했다. 사건 현장은 그 호텔 4층 402호실이었다. 방에 한 걸음 발을 들였을 때부터 나는 기묘한 혼란에 빠졌다. 방의 인상이 우리 집 침실, 즉 내가 실제로 아내를 살해한 현장과 흡사했던 것이다. 서랍장은 없지만 침대 위치나 방의 넓이, 창문 크기, 커튼이며 카펫의 색감까지 세세한 부분은 다른데도 처음 안을 들여다본 순간 든 느낌이 내가 아내를 살해한 침실을 그대로 신주쿠 뒷골목 호텔의 한 방에 베껴놓았다고 생각될 만큼 비슷했다. 하긴 그런 느낌은 침대 위에 하얗게 벗은 몸으로 쓰러진 여자의 사체 때문인지도 모른다. 목에는 허리끈이 감겨 있었다. 침대 아래 바닥에는 아직 핏자국이 생생한 스패너가 떨어져 있었다. 범인은 허리끈으로 여자의 목을 졸라 죽인 뒤에 그 스패너로 얼굴을 내리친 것 같다고 형사가 설명했다. 사체의 얼굴에서 흰 천을 벗겨냈을 때 나도 모르게 구토가 물려와 손바닥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흙덩어리처럼 변한 얼굴이 오싹했기 때문이 아니었다. 너무도 흡사한 탓에 현기증이 났던 것이다. 모든 것이 그날 밤 내가 저지른 짓의 흔적이었다. 바로 1시간 전 내가 뒷마당의 흙 속에 파묻어 은폐했을 터인 범죄가 그대로 내 눈앞에 재현되었다. 나도 게이코를 허리끈으로 목 졸라 죽인 뒤에 스패너로 얼굴을 내리쳤던 것이다. 얼굴은 이렇습니다만 다른 부분으로 판단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내 아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몸매의 느낌도 머리칼 길이도 게이코를 닮았다. 침대 아래 벗어던진 기모노도 에나멜 핸드백도 확실하게 기억에 있었다. 이 반지는 사체의 왼손 약지에 비치 반지가 끼워져 있었다. 비치 받침이 십자 모양의 희귀한 디자인이라 형사의 눈길을 끈 모양이었다. 4년 전 결혼 때 내가 사준 겁니다. 내가 디자인하고 특별 주문으로 만들었죠. 형사가 반지를 빼보려 했지만 반지는 살을 단단히 파고들어 약간 비껴날 뿐이었다. 비껴난 자리에 반지 흔적이 선명했다. 사체의 여자가 이미 상당 기간 그 반지를 끼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그렇다면 이 여자는 꼼짝없이 게이코다.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었다. 집을 나와 심야의 고속도로를 질주해 여기까지 왔는데 어느새 내가 범죄를 저지른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것만 같았다. 내리에 생생히 남아있는 몇 시간 전의 범죄를 신기한 한 장의 거울에 비춰낸 듯 나는 또 다른 살인 현장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이 편지입니다. 형사가 흰 장갑을 낀 손으로 한 통의 편지를 건넸다. 앞면에는 구니타치시의 우리 집 주소와 내 이름이 적혔고 뒷면에는 게이코라는 이름만 있었다. 그 필적에서 다시금 게이코의 얼굴이 보였다. 나는 이제 당신이라는 사람을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왜 반년 전 신주쿠에서 우연히 재회했을 때 나를 모르는 척 외면하지 않았죠? 동정심이었나요? 하지만 이제 2번 다시 만날 일도 없겠네요. 2년 전 당신 입에서 별거라는 말이 나왔을 때 모든 게 끝났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어요. 이혼 서류는 2, 3일 안에 보낼게요. 봉투에는 우표가 붙어 있었다. 우체통에 넣으려고 핸드백에 넣고 다닌 모양이었다. 편지글을 보면 부인께서는 선생님과 헤어질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형사가 물었다. 나는 지금까지의 게이코와의 부부관계를 간단히 설명했다. 나는 게이코와 4년 전에 결혼했다. 게이코는 나보다 6살 연하로 당시 27살이었다.
열렬한 연애 결혼이었지만 2년 만에 첫 파국을 맞아 별거에 들어갔다. 냉각기를 갖자는 마음이었을 뿐 이혼할 의사는 없었다. 1년 반 뒤 우연히 신주쿠 번화가에서 재회했고 다시 한번 함께 살아보기로 서로 합의했다. 양쪽 모두 별거 기간 중에 상대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고 생각했지만 다시 생활을 함께하고 보니 역시 잘 풀리지 않았다. 한 달 전부터 어느 쪽이랄 것도 없이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다. 한 집에 살면서도 서로 간에 작은 관심조차 갖지 못했다. 어제도 나는 오전부터 이지에 여행을 갔었다. 하지만 이지의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중요한 물건을 깜빡 잊고 온 게 생각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게 저녁 8시였고 그때 아내는 이미 집에 없었어요. 나는 그렇게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는 저녁 8시에 아내는 집에 있었다. 그리고 내가 죽였다. 네, 이 두 손으로. 부인의 남자 관계에 대해 뭔가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모릅니다. 나와 1년 반을 별거했을 때 게이코는 바에서 일했어요. 남자 관계도 약간은 있었을 텐데 어쩌면 내 동생 신지가 뭔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동생은 증권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수더분한 성격이라 게이코도 나보단 동생 쪽을 더 편하게 생각해서 나와 관계되는 일이라면 이래저래 그와 상의했을 겁니다. 형사는 동생 신지의 주소를 묻고 메모했다.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이 호텔에 온 것은 정확히 오전 0시경이었다고 한다. 헌팅캡을 깊숙이 눌렀었고 선글라스에 코트깃으로 입가를 가려 인상은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잠시 뒤에 여자가 올 테니까 안내해달라고 얘기하고 현장인 402호실로 들어간 남자는 30분쯤 지나서 혼자 나왔다. 그러고는 여자가 못 올 것 같다. 그만 돌아가야겠다 말하며 규정 요금을 낸 후에 호텔을 나갔다. 뭔가 수상쩍다는 생각에 프런트 담당 직원이 4층에 올라가 방 안을 들여다봤을 때 이미 여자는 사체가 되어 있었다. 그 여자는 프런트를 통해 들어오지 않았다. 4층 복도 끝이 비상구였다. 여자는 비상계단으로 그 방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되었다. 불과 30분이었다. 여자가 방에 들어와 옷을 벗어던지는 것과 동시에 남자는 범행을 시작한 게 틀림없었다. 슈퍼카드 주소도 이름도 다 가짜였습니다. 이건 혹시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마사키 선생님은 영시경이 어디에 계셨습니까? 집에서 자고 있었어요. 저녁 8시에 집에 도착했는데 그 시각에 다시 이 집까지 가기는 힘들 것 같아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려고. 나도 용의자 중 한 사람인가요? 아니요. 혹시나 해서 여쭤본 것뿐입니다. 그렇지만 자택에 계셨다는 증거 같은 게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출판사에서 전화가 왔었어요. 출판사 주최로 다음 주에 개인전을 열기로 했는데 뭔가 착오가 생겨서 갑작스럽게 전시장이 바뀌었다고 알려주는 전화였습니다. 그 전화가 0시 전후였어요. 출판사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출판사 직원은 이렇게 밤늦은 시간에 죄송합니다 라고 말했었다. 틀림없이 전화한 시각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신주쿠 살인에 대해서는 나에게 확실한 알리바이가 성립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부터 나는 사체가 된 이 여자를 게이코로 만들어버리자고 마음먹었다. 이 사건이 내가 저지른 진짜 범죄의 방패막이가 되어줄지 모른다고 생각한 것이다. 게다가 만일 이 사체는 내 아내가 아니라고 부정한다면 경찰에서 게이코의 행방을 찾으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내가 뒷마당에 파묻은 진짜 게이코의 사체가 발견될 위험성이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겠는데요. 이 여성은 부인이 틀림없죠? 네, 분명한 게이코예요. 얼굴은 저렇지만 아무래도 부부니까요. 몸의 느낌 같은 게 틀림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 실제로는 재결합했던 반년 전부터 나는 한 번도 아내의 몸에 손을 댄 적이 없다.
마지막으로 게이코를 품에 안았던 게 벌써 2년도 더 된 옛날이다. 2년이라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게이코 몸의 세세한 부분에 대한 기억 따위는 매몰되어 버렸다. 다만 지금 게이코라고 인정한다 해도 그게 위증이 될 리는 없다. 분명 이 여자도 게이코인 것이다. 반지, 기모노, 편지의 필적, 게다가 막연한 몸의 느낌까지. 하지만 게이코라면 우리 집 뒷마당에 묻혀 있어야 한다. 거의 똑같이 얼굴이 내려쳐진 사체로 흙 속에 묻혀 있는 것이다. 그나저나 범인은 왜 얼굴을 내리치는 잔인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네. 형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그 말이 내 가슴을 푹 찔렀다. 나한테 하는 말인 것만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 생각도 해서는 안 된다. 집에 돌아가 찬찬히 정리해보자. 분명 뭔가 어이없는 오해가 있는 것이 틀림없다. 그렇게 생각한 나는 형사에게서 풀려나자마자 그 기묘한 살인 현장을 빠져나와 엑셀을 힘껏 밟으며 새벽녘의 고속도로를 내달려 집에 돌아온 것이다. 거실문을 열자마자 벽난로 윗면 선반 위에 놓여있는 게이코의 초상화를 바라보았다. 선체로 한참을 그 그림 속 얼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게이코. 나는 그림을 향해 그렇게 불러보았다. 오직 이 그림만이 게이코다. 불빛을 받으며 진홍의 석양에 물든 채 얼굴을 살짝 옆으로 돌리고 시선을 닫고 있는 저 한 여인의 얼굴만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진짜 게이코다. 나와 함께 4년간을 살았던 현실의 게이코는 진짜 게이코가 아니다. 그래서 죽였다. 몸이 소파에 무너졌다. 위스키 병을 들고 유리잔에 술을 따르려다 손이 미끄러졌다. 바닥에 떨어진 술병에서 탁한 액체가 흘렀다. 나가는 길에 그림을 향해 내던진 꽃병의 파편이 아침 햇살에 작은 빛을 대쏘고 있었다. 그 빛을 받아 마시며 다갈색 액체는 퍼져갔다. 그때 불쑥 그 생각이 떠올랐다. 신주쿠의 낯선 호텔에서 살해된 여자가 그토록 게이코와 닮았던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다. 그 여자가 바로 게이코였던 것이다. 싸구려 호텔 방에서 한 남자를 위해 옷을 벗어 던진 채 벌거벗은 피투성이의 몸을 침대에 고스란히 드러낸 그 여자가 바로 게이코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체가 게이코와 붕어빵처럼 똑같았던 이유가 설명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면 나는 대체 누구를 죽인 건가? 당신 마음속에는 항상 다른 여자의 기척이 있어. 내가 이렇게 버림받는 건 그것 때문이야. 2년 전 내가 갑작스럽게 별거 이야기를 꺼냈을 때 게이코는 맨 처음 그 얼굴을 봤을 때와 똑같이 시선을 약간 옆으로 돌린 채 그렇게 말했다. 기가 센 게이코가 잠시 혼자서 일하고 싶다라는 내 말을 자신에 대한 애정이 식었기 때문이라고 곡해한 건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날 게이코는 내가 내민 돈다발을 떨리는 손으로 부리치고 말없이 집을 나갔다. 결혼 초부터 게이코는 내 안에 다른 여자가 자리 잡고 있다고 의심했다. 내가 게이코가 아닌 다른 여자의 그림자를 끊임없이 쫓고 있다고. 그건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이었다. 내 안에는 분명 한 여인의 모습이 둥지를 틀고 있었다. 그런 탓에 게이코를 사랑할 수 없었다. 다만 게이코는 그게 게이코 자신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다. 우리가 처음 만났을 때 게이코는 작은 갤러리에서 사무 보조 업무를 하고 있었다. 유난히 크고 검은 눈과 두툼한 윗입술은 아름답다는 말과는 동떨어진 오히려 조화를 잃은 얼굴 생김새였다. 하지만 석양의 어두침침한 골동품 가게처럼 초라한 갤러리에서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 나는 너무도 음울한 그 얼굴에서 내가 오랫동안 찾아 헤맸던 하나의 미를 발견했다. 영국 화가 윌리엄 터너의 그림 노예선에 있을 법한 여인. 검붉게 타오르는 바다를 배경으로 그 불길에 태워지는 것처럼 존재하는 한 여인의 얼굴은 내가 무의식 중에 찾아 헤매던 심상세계이기도 했다. 나는 그저 멍해진 채 아무 생각도 없이
바로 이게 감동이라는 생생한 실감에 빠져들었다. 저 얼굴을 내 손으로 그리고 싶다는 충동이 일종의 의무감으로 나를 꽁꽁 올가매는 바람에 감탄의 소리조차 미쳐내지 못했다. 그러니까 나는 한 여자가 아니라 하나의 화제와 결혼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혼이 큰 실수였다는 사실을 겨우 한 달 만에 깨달아야 했다. 막상 함께 살아보니 게이코는 내 상상과는 전혀 다른 여자였다. 아내로서는 오히려 이상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항상 명랑하고 줏대가 강한 면도 있어 집안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등 딱히 불만을 토로할 것이 없었다. 하지만 그건 내가 찾아 헤매던 게이코는 아니었다. 내가 사랑하는 게이코는 미쳐 날뛰는 불길의 바다에 먹혀버린 어둡고 절망적인 눈빛과 음울한 그림자를 가진 여자가 아니면 안 되었다. 캔버스를 마주해도 나는 아무것도 그릴 수 없었다. 어떻게든 그려보고 싶기는 했다. 하지만 그런 의욕은 현실의 게이코의 얼굴을 마주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현실의 그 얼굴이 눈에 익숙해질수록 그토록 큰 감동으로 나를 때려눕혔던 그 한순간의 얼굴은 자꾸만 희미해져 갔다. 잠시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것은 게이코의 얼굴이 눈앞에서 사라지면 오히려 기억 속의 그 저녁, 어스름한 화랑에서 마주한 한 여인의 어두운 눈빛이 선명하게 되살아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어차피 게이코의 얼굴 자체에 대한 화가로서의 나의 열정은 처음 본 그 순간에 이미 타버리고 없었다. 별거의 결단은 옳았다. 아내와 헤어진 지 반년 만에 나는 여인의 초상을 완성했다. 최고의 걸작이라는 평가가 속속 이어지고 그림을 사려는 자들이 쇄도했다. 하지만 내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림을 팔아치울 생각은 없어 한동안 집안 거실에 걸어두기로 했던 것이다. 처음에는 초상화를 완성한 뒤에 다시 게이코를 불러들일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림이 완성되자 게이코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흥미도 가질 수 없었다. 그림이 완성되면 그 소재는 아무 의미도 없게 된다. 프랑스 유학 시절 파리의 골동품 시장에서 로제 갈라스라는 화가가 정무라의 소재로 사용했던 유명한 접시를 직접 볼 기회가 있었다. 그 접시를 처음 접한 나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갈라스의 영혼이 접시 자체의 존재감까지 앗아간 것처럼 그것은 금이 가고 낡고 무의미한 물건으로 변해 있었다. 접시에 붙은 265프랑이라는 어이없는 가격이 갈라스의 그림을 모독하는 것 같아 나는 분노마저 느꼈다. 게이코의 존재도 그 접시처럼 초상화를 완성한 시점에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그런데 반년 전 사람들로 붐비는 신주쿠 거리에서 우연히 그녀와 마주쳤다. 인파 속에 우두커니 서버린 그 한순간의 충격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내가 놀란 것은 예상치 못한 재회 때문이 아니었다. 1년 반 만에 보는 아내의 얼굴이 너무도 변해버렸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어깨 너머로 얼핏 보인 얼굴이었다. 동행한 여자와 깔깔거리며 웃던 게이코는 나를 알아본 순간 놀라서 표정이 굳어버렸다. 그 얼굴에는 아직 방금 전에 천박한 웃음이 얼룩처럼 남아있었다. 1년 반 동안 게이코는 두세 군데의 바를 전전한 모양이었다. 그녀의 변모는 밤의 세계의 탁한 빛깔이 온몸에 배어버렸기 때문인 것 같았다. 세련된 기모노를 차려입고 야한 화장으로 꾸민 게이코를 보고 사람들은 이전에는 없던 화려한 아름다움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거기에는 더 이상 내 초상화에 그려진 여인의 자취는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갈라스의 정무라 소재 접시에서 느꼈던 오싹함과 분노를 그 북적거리는 인파 속 게이코의 얼굴에서 느꼈다. 마치 내 그림이 게이코의 얼굴에서 모든 생명을 빨아들인 것 같았다. 남겨진 건 얼굴이라고 부르기도 추잡한 단지 선뿐인 비루한 기하학이었다. 눈꽃만큼의 집착도 느껴지지 않는 게이코에게 그래도 다시 함께 살지 않겠느냐고 말을 건넨 것은 내 그림을 위해 희생한 여자에 대한 단순한 동정심 때문이었다. 그게 실수였다.
나는 신주쿠에서 살해된 여자, 게이코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자가 가진 편지에 적혀 있는 대로 신주쿠 거리에서 냉큼 그녀를 외면해 버렸어야 했던 것이다. 다시 만난 지 일주일 만에 살림을 합친 게이코는 거실에 걸린 초상화를 보자마자 모든 것을 깨달은 모양이었다. 내 사랑이 그림 속 여인에게만 향한다는 것. 나에게 유일한 게이코는 그 초상화의 여인이라는 것을. 그리고 2달쯤 지났을 무렵부터 게이코는 이따금 거실 소파에 앉아 으스스한 침묵에 잠긴 채 그림 속 여인을 응시하곤 했다. 내가 먼저 재결합을 제안했으면서 예전보다 더 냉랭했기 때문에 게이코는 신경의 병이라도 든 것 같았다. 그림을 응시하는 게이코의 시선에서 분명 병적인 오싹함이 느껴졌다. 일직선으로 지그시 쏟아지는 그 치열한 시선은 마치 그림에서 다시금 자신의 생명을 거둬들이려는 것 같았다. 게이코의 얼굴이 그림에 담긴 나의 예술을 한 조각씩 다시 빼앗아 먹고 살이 찌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 밤에 내 손으로 살해하자마자 게이코는 또 한 명의 여자로 낯선 살인 현장에 나타났다. 하지만 그 무렵부터 이미 게이코는 2명이었다. 초상화의 게이코와 현실의 게이코. 나는 그 2 여자를 그때부터 이미 혼동했었고 게이코도 마치 그림 속 여인을 실제하는 여자처럼 바라보았다. 그건 자신의 사랑을 앗아간 여인에 대한 노골적인 질투의 눈빛이었다. 나와 게이코, 그리고 또 한 명의 그림 속 여인. 3사람의 기묘한 동거는 그로부터 넉 달 동안 표면상으로는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평온한 상태를 유지했다. 그런데 그저께 저녁의 일이었다. 거실에서 사소한 일로 둘이 말다툼을 벌였는데 도중에 게이코가 부스к 옆에 있던 과일칼을 집어들고 일어섰다. 나를 찌르려는 줄 알고 멈칫 물러섰지만 게이코가 뚫어져라 쳐다본 것은 그림 속 여인이었다. 당신이 나와 결혼한 건 이 그림 때문이었지. 나는 단지 모델일 뿐이었어. 당신이 이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로 써먹은 거야. 나는 초상화를 향해 칼을 휘두르려는 게이코의 등을 덮쳤다. 안 돼. 이건 당신을 그린 거잖아. 아니, 이건 내가 아니야. 당신이 사랑한 건 이 여자였어. 난 항상 이 여자 뒤로 밀려났지. 당신은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조차 잊어버렸다고. 말리는 나를 뿌리치고 칼을 휘두르는 게이코의 힘에서는 명백히 심상치 않은 무언가가 감지되었다. 손목을 비틀어 칼을 빼앗자 게이코는 엉엉 울면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 이튿날인 어제 오후에 나는 이주로 떠났다. 아내의 흥분도 가라앉았고 오래전부터 예정된 여행이었기 때문에 일단 집을 나섰지만 도쿄역을 출발하자마자 아내의 행동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다. 내가 집에 없는 동안 그 초상화를 없애버리는 건 아닐까? 아니, 이미 어젯밤처럼 칼을 움켜쥐고 그림 속 여인을 찢어 밝히고 있는지도 모르지. 그렇게 생각하자 나는 미쳐버릴 것만 같았다. 이 지역에서 내린 그 길로 다시 도쿄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한 것은 오후 8시였다. 현관문을 들어서자 2층 침실에서 게이코가 전화로 통화하는 목소리가 계단을 타고 들려왔다. 이제 다 끝났어. 한시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좋아. 분명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 전화 상대가 누구인지 생각해볼 여유 따위는 없었다. 나는 현관에 가방을 던져놓고 구두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거실로 뛰어들었다. 초상화는 아직 훼손되지 않았다. 안도하며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고 그 순간 마룻바닥에 떨어진 칼을 발견했다. 전날 밤 게이코가 휘두른 바로 그 칼이었다. 분명 게이코가 주방으로 치웠는데 그게 다시 거실 바닥에 나뒹굴고 있었다. 게이코는 내가 집을 나간 뒤에 다시 칼을 움켜쥐고 그림 속 여인과 대체했던 것이다. 갈날이 내뿜는 날카로운 빛에서 게이코의 한 여인을 향한 분명한 사리를 실감하고 나는 주워든 칼을 획 내던져버렸다. 그리고 조심조심 침실로 올라갔다. 그 시각 침실은 깊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창문으로 비춰든 작은 불빛으로
가까스로 전화기 옆에 서 있는 여자의 흐릿한 윤곽을 알아보았다. 전등 스위치는 일주일 전부터 고장이 났다. 내가 일부러 망가뜨린 것이다. 침실에서 게이코의 얼굴을 가까이 바라보는 게 이제는 죽을 만큼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게이코도 같은 기분인 것 같았다. 우리는 최근 며칠 동안 암흑 속에서 서로 등을 돌린 채 잠을 잤다.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나는 그런 무의미한 질문을 던졌다. 얼굴이 어둠 속에 거의 감춰진 여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내가 갑작스럽게 되돌아온 것에 놀란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그림자와 기척과 숨소리만으로 우리는 몇 초 동안 마주하고 있었다. 무심코 침대 위를 손바닥으로 더듬었는데 그 순간 우연히 어떤 끈이 손에 잡혔다. 무슨 끈일까라고 의아해하며 꽉 움켜쥐었을 때였다. 돌연 정체 모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알 수 없는 힘에 떠밀린 것처럼 나는 어둠 속의 여자에게 덤벼들어 정신없이 손에 움켜진 끈으로 목을 졸랐다. 찰나라고 할 만큼 짧은 시간에 벌인 행동이었다. 이윽고 어둠 속을 울린 절규가 여자의 것이 아니라 내 목구멍에서 터져 나온 것임을 깨달으면서 나는 손에 힘을 풀었다. 여자의 몸이 어둠의 밑바닥으로 무너져 내렸다. 그리고 나는 곧바로 아래층으로 내려온 모양이다. 뒷문으로 나가 주차장에서 스패너를 집어들고 다시 침실로 올라갔을 텐데 그 부분은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나 스스로도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힘이 나를 조종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꿈속이나 타인의 의식 속을 돌아다닌 것 같았다. 어둠에 녹아든 여자의 얼굴에 스패너를 내리치면서 내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한 장의 접시였다. 파리의 골동품 시장에서 발견한 화가 갈라스에 금이 간 그 접시를 이번에야말로 깨부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뿐이었다. 문득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스패너를 움켜쥔 채 여자의 몸 위에 엎어져 있었다. 심장의 거센 고동 소리가 완전히 죽었을 터인 여자의 가슴에서 들려오는 것만 같아 즉시 떨어지고 싶은데도 하염없이 그 몸을 끌어안고 있었다. 이윽고 어둠 속에서 뚜뚜 하는 단조로운 소리가 귀에 들어왔다. 목을 조를 때 여자의 몸인지 내 몸인지가 수화기를 건드려 떨어진 모양이었다. 그때 내가 감지한 것은 오로지 경악뿐이었다. 침대 위의 끈이 내 손에 잡히기 전까지 나는 그렇게까지 강하게 게이코를, 그 얼굴을 증오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게이코와 결혼한 뒤로 그녀의 얼굴이 눈에 거슬린 건 사실이었다. 하지만 지난 4년 동안 이토록 거센 분노와 증오와 살이가 내게 숨어 있었다는 건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었다. 어쩌면 정신의 병이 든 것은 나였을지도 모른다. 성냥을 그었다. 작은 불꽃은 한순간 그것을 비춰내고 꺼졌다. 그건 이미 얼굴이 아니라 부서진 토기처럼 마룻바닥에 조그맣게 불룩해져 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목에 감긴 것이 허리끈이라는 걸 알았다. 다시금 어둠에 휩싸인 뒤에도 붉은색과 검은색이 미묘하게 뒤섞인 그 얼굴의 색감이 내 머릿속에 찍혀 있었다. 나는 언젠가 그 색감을 그려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다시 주차장에서 낡은 자동차 커버와 밧줄을 챙겨와 어둠 속에서 여자의 몸을 둘둘 감싸고 꽁꽁 묶었다. 그걸 뒷마당으로 옮겨갈 생각이었다. 사체를 질질 끌면서 거실 앞을 지나려고 했을 때였다. 살짝 열린 문 틈새로 돌연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잠시 망설이다가 사체를 복도에 놔둔 채 나는 거실로 들어가 수화기를 들었다. 형, 나야. 동생 신지였다. 형수는? 게이코는 외출 중이야. 왜? 무슨 볼 일이라도 있어? 아니, 그럼 됐어요. 동생은 자기 쪽에서 전화를 끊었다. 그게 9시쯤이었다. 그로부터 3시간 뒤에 출판사에서 전화 연락이 왔고 나는 다시 그 2시간 뒤에는 경찰에서 다급한 전화가 왔다. 즉 어젯밤에 전화가 3번 걸려온 것이다.
출판사에서 온 전화는 내가 한창 뒷마당 땅을 파고 있을 때 활짝 열어둔 뒷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려왔고, 경찰에서의 전화가 울린 것은 내가 사체를 파묻고 뒤처리를 끝낸 뒤 욕실에서 흙두성이가 된 손을 씻고 있을 때였다. 맨 처음에 동생이 걸어준 전화로 약간은 현실감을 되찾은 모양이다. 그 이후의 일은 정확히 기억이 난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전의 일이었다. 그때 침실은 어둠에 휩싸여 있었다. 나는 여자의 얼굴을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 아니, 딱 한 번 성냥불꽃으로 확인했지만 그때는 이미 얼굴이 뭉개진 뒤였다. 내가 그 어둠 속의 여자를 게이코라고 생각한 것은 이지에서 돌아와 현관에 뛰어들었을 때 2층에서 들려온 전화통화 목소리 때문이었다. 말은 기억하지만 그게 실제로 게이코의 목소리였을까? 그때는 추상화에 대한 걱정으로 머릿속이 가득해서 정신없이 거실로 달려갔던 것이다. 단지 집안에 여자가 있다는 것만으로 무의식 중에 그게 게이코라고 착각해버린 건 아니었을까? 여자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게이코라고 할 수는 없다. 게이코와 별거했던 1년 반 동안 나는 여러 여자를 만났다. 게이코를 사랑한 것도 아니었는데 그녀가 곁에 없는 공백은 외로웠다. 대부분 바의 호스티스였지만 그중 몇 명인가는 집에 데려오기도 했다. 재혼해도 좋겠다고 생각한 여자도 있었고 한두 명에게는 집 열쇠도 건네주었다. 마음대로 들어와 샤워를 하면서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여자도 있었다. 게이코와 다시 살게 되면서 그런 여자들과는 관계를 끊었지만 그들 중 한 명이 술에 취약이라도 해서 내가 게이코와 함께 산다는 것을 깜빡 잊고 아무도 없는 집에 마음대로 들어왔을지도 모른다. 물론 말도 안 되는 추측이지만 내가 살해해 땅에 묻었을 터인 그 게이코가 같은 날 밤에 또 다른 범죄 현장에서 비슷한 사체로 나타난다는 게 더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내가 죽인 사람은 다른 여자였던 게 아닐까? 게이코는 내가 이지에서 돌아왔을 때 이미 집을 나가 누군가를 만나러 그 기묘한 이름의 호텔에 갔었던 게 아닐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신주쿠의 호텔에서 게이코를 살해한 범인은 왜 그 얼굴을 훼손했을까? 나와 똑같이 허리끈으로 교살하고 나와 똑같이 스패너를 사용해서. 스패너. 나는 급히 거실을 나와 침실로 올라갔다. 아침 햇살이 어젯밤 내가 한 여자를 살해한 방을 비추고 있었다. 기억을 더듬어 보니 여자의 몸이 쓰러진 곳은 분명 이 출입문 앞 카펫의 이상한 기하학 무늬 위였다. 하지만 어젯밤 사건의 흔적은 이미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 어젯밤 경찰에서 전화가 걸려온 뒤 만에 하나 형사가 집에 찾아올 것을 염려해 손전등을 켜고 카펫에 남은 혈흔을 꼼꼼히 닦아냈던 것이다. 미세한 데까지 조사를 한다면 혈흔 반응도 나오겠지만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는 전혀 알 수 없다. 어젯밤 일이 마치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방은 고요히 가라앉아 있었다. 스패너는 없었다. 혈흔이 묻은 스패너를 남겨두면 위험하다는 생각에 자동차 커버로 시체를 감쌀 때 함께 넣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의 기억이 아무리 생각해내려고 해도 확실한 형태로는 생각나지 않았다. 허리끈도 그렇다. 신직구의 여자 시체에 휘감긴 그 끈을 본 순간 게이코의 목을 조를 때 쓴 것과 똑같은 끈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침실에서 성냥불에 잠깐 본 것뿐이다. 색깔은 분명 같았지만 신주쿠 호텔의 범행 현장과 이 집의 침실 구조가 너무도 흡사한 탓에 일어난 착각일지도 모른다. 여전히 뭐가 뭔지 알 수가 없다.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알 수가 없었다. 단지 그 혼란 속에서도 내 생각은 역시 신주쿠에서 살해된 여자가 게이코였다라는 결론으로 기울어갔다. 이 침실에서 나는 누군지도 모른 채 다른 여자를 죽인 것이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경찰은 침실 쪽에 설치한 전화번호는 알지 못할 테니까 아마도 동생 신지일 것이다. 형. 예상대로 신지의 목소리였다. 왜 나한테 먼저 연락하지 않았어? 방금 경찰에서 전화가 왔는데
나한테도 사체를 확인해 달라고 했어. 일단 경찰서에 갔다가 형 집에 들릴게. 신지는 다급한 목소리로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동생이 온다. 그렇다면 경찰도 함께 올 것이다. 남겨진 범죄 흔적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었다. 경찰이 이 집에 범죄 흔적을 찾으러 오는 건 아니다. 그들은 이곳이 또 하나의 범죄 현장이고 또 다른 여자가 살해되었다는 건 전혀 알지 못한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흔적이 눈에 띄어 경찰의 의심에 사는 일만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침실을 샅샅이 둘러보고 계단이며 복도에 혈흔이 묻어있지 않은지 세심하게 살펴보면서 뒷마당으로 나갔다. 뒷마당이라 해도 주차장과 벽돌담에 둘러싸인 작은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주차장에서 조금 벗어난 곳에 햇살이 닿아 양지 쪽을 만들고 있었다. 정확히 어젯밤에 시체를 묻은 그 위치였다. 땅에 묻은 뒤 여러 번 흙을 다져 평평하게 골랐다. 그래서 지금 겨울 아침에 너무도 투명한 햇살 속에서도 집중해서 살펴보지 않고서는 땅을 팠다가 다시 메운 자국을 알아볼 수 없다. 어떤 흔적도 없는 것에 나는 마음이 놓였다. 하지만 동시에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다는 것에 심한 불안감이 몰려왔다. 아침 햇살은 어젯밤의 어둠과 함께 그 어둠 속에서 일어난 범죄까지 완전히 지워버렸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여기 땅 밑에 한 여자의 사체가 묻혀있는 것도, 어젯밤에 내가 한 여자를 죽인 것도, 아니, 죽인 것은 사실일 것이다. 하지만 그게 정말로 이 집에서 일어났을까? 이 집에서 일어난 일은 모두 나만의 망상인 건 아닐까? 내가 게이코를 죽인 것은 신주쿠의 그 호텔이었을까? 그 기묘한 이름의 호텔에 게이코를 불러내 목을 졸라 죽이고 얼굴을 내려쳤다는 선글라스의 남자가 나였던 게 아닐까? 오전 10시에 동생 신지가 왔을 때 나는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우는 듯한 꼴로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있었다. 시부야의 아파트에 사는 동생은 신주쿠 경찰에서 1시간 남짓 조사를 받고 차를 달려 이 집에 온 것이었다. 그건 틀림없는 형수야. 신지는 우울한 목소리로 말하고 나를 따라하듯 두 손에 얼굴을 묶고 소파에 웅크리고 앉았다. 돌연한 사건에 신지도 크게 놀랐을 테지만 옷차림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대학을 졸업하고 증권회사에 취직한 뒤로 지난 10년 동안 인생의 발판을 착실히 다져온 동생과 화가로 캔버스 안에서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온 나는 다양한 의미에서 정반대의 성격이었다. 32의 나이에 신지는 아직 독신이었다. 나는 마음에 든 여자와 금세 관계가 맺어지는데 신지는 여자에 대해서도 신중했다. 물론 과거에 2-3명의 여자와 교제한 적도 있지만 결혼 상대로 적합하지 않은 점이 발견되면 냉큼 관계를 끊곤 했다. 나처럼 충동적으로 여자를 품는 짓은 결코 하지 않았다. 한없이 망상의 꿈을 펼치고 그렇게 펼쳐놓은 만큼 무너졌다가 다시금 꿈을 향해 폭주하는 자멸적인 내 삶에 비해 현실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신지가 부러울 때도 있었다. 게이코도 나보다 그런 신지를 더 신뢰했다. 나와 별거했던 1년 반 동안 게이코는 나에게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지만 난처한 일이 생기면 신지에게는 상의를 하러 가는 모양이었다. 반년 전 재결합도 최종적으로는 신지의 의견에 따라 결심한 것이었다. 오른쪽 허벅지에 멍자국이 있었어. 나흘 전이었나. 내가 형 집에 왔을 때 형수가 이 테이블 모서리에 찍혀서 생긴 거거든. 너 나흘 전에도 여기 왔었어. 갑작스럽게 형수가 불러서 형이 밤늦게 돌아온 저녁이야. 너무 늦어져서 저녁만 얻어먹고 형이 오는 건 못 보고 돌아갔어. 게이코가 그때 털어놓은 얘기 경찰에는 말하지 않았지. 나흘 전에 게이코가 신지를 부른 것은 나와의 일을 상의하기 위해서였던 게 틀림없다. 그때 당연히 게이코는 초상화에 대해서도 언급했을 것이다. 우리의 결혼 생활이 순조롭지 않았다는 것을 경찰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초성화 얘기는 경찰 쪽에 들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생은 의아한 얼굴로 말했다. 그날 형수는 별 얘기도 안 했어. 그날 저녁에 두 사람분의 식사를 준비했는데 형이 늦게 올 것 같으니 먹으러 오지 않겠느냐고 했을 뿐이지. 형수가 기분도 좋아 보이고 얼굴색도 환해서 형과 잘 지내는 모양이라고 안심했지. 그런데 어제 느닷없이 형수가 이상한 전화를 해서. 어제 케이코가 너한테 전화를 했었다고. 몇 시쯤에? 저녁 8시쯤이었을걸. 갑자기 울면서 이제 형과 헤어질 생각이라고. 케이코가 어디서 전화했어? 나는 여기 이 집에서 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모양이야. 전화가 중간에 갑자기 끊겨버렸거든. 그래서 여기 거실 쪽으로 걸어봤지. 그랬더니 형이 받아서 형수가 집에 없다고 했었잖아. 그랬다면 형수는 분명 밖에서 전화한 거겠지. 케이코가 그 전화에서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 나와는 이제 끝났다. 한시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낫다. 신지는 의아하다는 듯 나를 마주보았다. 분명 그런 얘기를. 근데 형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니, 요즘 케이코가 입버릇처럼 그런 말을 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얼버무리고 넘어갔다. 그때 머릿속을 차지한 것은 한 가지 생각뿐이었다. 그렇다면 역시 케이코였다. 침실에 있었던 어둠 속의 여자는 케이코였다. 내가 죽인 건 분명 케이코였던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내 얼굴빛이 변한 것을 신지는 다른 뜻으로 받아들인 모양이었다. 어제 형수와 전화한 건 경찰에 얘기 안 했어. 실은 경찰에서 핸드백에 있었다는 편지를 보여주기 전까지 나도 형 부부의 사정을 전혀 몰랐거든. 그나저나 형은 왜 내가 경찰에 뭔가 이야기할까봐 걱정하는 거야? 신지가 나를 지그시 들여다보며 말했다. 회색빛에 꿈쩍도 하지 않은 눈이었다. 아니, 자칫하면 경찰이 나를 의심할까봐 그렇지. 사실 나는 케이코를 죽였어도 이상하지 않은 입장이잖아. 하지만 경찰이 형은 알리바이가 확실하다고 했어. 어젯밤 12시경 신주쿠에서 형수가 살해된 시각에 출판사에서 여기 집으로 전화했다던데. 경찰이 출판사에 확인해보니 틀림없다고 대답했다는 거야. 그래도 더 이상의 의혹의 시선은 받고 싶지 않아. 경찰이 너한테 케이코의 남자 관계에 대해서는 묻지 않았어. 물어보더라고. 근데 나한테 그런 상의를 한 적이 없다고 대답했어. 신지는 슬쩍 눈을 내리깔았다. 뭔가 알고 있는데 감추는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신지의 표정 없는 얼굴에서 진위를 읽어낼 순 없었다.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나와는 다르게 언제 어느 때라도 냉정한 표정을 유지할 줄 아는 녀석이다. 그나저나 범인은 대체 왜 그런 잔인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네. 얼버무리듯 혼잣말을 중얼거리던 신지의 시선이 문득 케이코의 초상화로 흘러갔다. 잔인한 짓이란 범인이 시치체의 얼굴을 내리친 것일 것이다. 그걸로 퍼뜩 생각이 나서 초상화를 본 것뿐일 텐데 신지의 색깔 없는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듯한 냉정한 눈빛에 나는 모든 것을 들켜버린 듯한 불안감을 느꼈다. 난 좀 자야겠다. 경찰이 오면 깨워줘. 신지와 얘기를 더 주고받기가 괴로워서 나는 그런 말을 남기고 침실로 올라갔다. 문을 닫자마자 바닥에 웅크리고 앉았다. 경찰이 오기 전에 다시 한번 카펫에 혈흔이 남아있는지 살펴보고 싶었다. 하지만 카펫에 바짝 들이댄 눈은 혈흔이 아닌 다른 것을 찾아냈다. 아까는 미처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서랍장 사이 좁은 틈새에 숨듯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것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등줄기에 오싹한 것이 내달리며 손에서 놓쳐버렸다. 카페 무늬에 섞이듯이 떨어진 그것을 나는 한 발 주춤 물러서서 한참을 내려다보았다. 반지였다. 비치를 십자 모양의 백금 받침대에 올린 그 반지는 신주쿠에서 살해된 여자의 손가락에 살을 파먹듯이 끼워져 있던 것과 똑같았다. 결국 나는 침대에 쓰러져 골아떨어졌다.
금속에 하얀 문이 있었다. 나는 열쇠를 2개 갖고 있었고 그걸 차례대로 구멍에 꽂았지만 어느 곳으로도 문은 열리지 않았다. 꿈속에서도 나는 혼란에 빠져 있었다. 열쇠 구멍을 들여다보았다. 아무것도 없는 암흑뿐이었다. 암흑은 내가 성냥불로 확인한 그 여자의 마지막 얼굴처럼 빨간색과 검정색의 기묘한 색감으로 녹아들어 있었다. 신지가 흔들어 깨우는 바람에 겨우 눈을 떴다. 1시간쯤 잠들었던 모양이다. 짧은 수면이었던 만큼 도리어 부승부승해진 눈으로 아래층에 내려가자 신주쿠에서 만났던 형사와 과학수사 담당자 몇 명이 와 있었다. 한순간 나를 체포하려는 건가 싶어 흠칫 발을 멈췄다. 혹시나 해서 이 집에 남은 부인의 지문을 조사해보려 합니다. 사체의 지문과 대조해봐야 해서요. 가슴속에서 앗 하고 부르짖었다. 그렇지. 지문이 있었어. 지문을 조사하면 분명 신주쿠에서 살해된 여자가 게이코인지 아닌지 명확하게 밝혀지는 것이다. 그래도 어쨌든 나는 사건을 분명하게 알고 싶었다. 동시에 만일 지문에서 신주쿠의 여자가 게이코가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그녀의 행방을 경찰에 어떻게 해명해야 하느냐라는 불안이 휩싸였다. 신지도 신주쿠의 시체를 게이코라고 확인했다. 하지만 아까 잠들기 전에 침실에서 발견한 비치 반지는 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건 어둠 속에서 나와 몸싸움 중에 게이코의 손가락에서 빠져나온 게 틀림없다. 게다가 게이코가 신지에게 걸었다는 전화도. 내가 아직 허락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담당자들은 집안 여기저기로 흩어져 하얀 가루를 툭툭 쳐대기 시작했다. 형사가 초상 앞으로 다가서는 모습을 본 나는 한순간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그가 흰 장갑을 낀 손으로 집어든 것은 벽난로 선반에 놓인 큼지막한 청자 항아리였다. 그때였다. 아, 그러고 보니 버뜩 생각났다는 듯이 신지가 말했다. 나흘 전에 내가 여기 왔을 때 형수가 그 청자 항아리를 만졌어요. 햇빛이 다 금이 간 것처럼 보였는지 걱정스럽게 여기저기를 쓰다듬었거든요. 형사는 항아리 표면을 할 듯이 빙빙 돌리며 들여다보더니 담당자를 불렀다. 그리고 그 항아리에서 꽤 선명한 지문을 채취한 모양이었다. 지문뿐만 아니라 게이코의 남자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집안에 있는 그녀의 물건들을 낱낱이 살펴보고 형사들은 2시간 만에 철수했다. 그들이 거실을 나가려던 때였다. 형사는 내게 건넨 결혼 당시의 게이코 사진에서 문득 시선을 벽의 초상화 쪽으로 돌리며 물었다. 저 그림도 부인이군요. 언제쯤의 얼굴이죠? 그 사진과 같은 무렵이에요. 그렇군요. 사진과는 인상이 상당히 다르네요. 형사는 무심코 한 말이겠지만 내 가슴속에 그 말은 바늘처럼 쿡 박혔다. 얼굴에서 핏기가 스르륵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나는 떠나는 형사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들을 배웅하러 나간 신지가 어느새 문 앞에 몰려든 기자들에게 형이 지금 쓰러질 정도여서 질문에는 응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현관문을 굳게 닫아 걸었다. 그런데도 차인 뱃소리가 연거푸 집안을 울렸다. 나는 두 귀를 막듯이 머리를 부여잡고 주저앉았다. 형. 신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신지의 얼굴이 코앞에 바짝 다가와 있었다. 일단 사실대로 말해야겠어. 이건 경찰에는 아직 발설하지 않았고 아까 형에게도 차마 말을 못했는데. 무표정한 얼굴 그대로 목소리만 음울해진 채 신지는 말했다. 형수에게 남자가 있었어. 게이코에게. 언제부터? 형과 결혼하기 전부터였어. 결혼하면서 일단 헤어졌는데 반년쯤 전에 다시 그 남자를 만난 모양이야. 근데 그자가 어떤 이상한 여자에게 발목이 잡혀 돈이 필요하게 되자 어떻게든 돈을 좀 마련해달라고 우격다짐으로 형수를 찾아왔다는 거야. 꽃뱀 같은 여자에게 협박당했다라고. 나한텐 그렇게 얘기했어. 게이코에게 그런 남자가 있었다고. 뜻밖의 이야기였다.
하지만 그 말을 선뜻 부정할 수는 없었다. 결혼한 이후로 나는 항상 게이코를 내 시야 밖으로 밀쳐내기만 했다. 그 사각지대에서 게이코가 무슨 짓을 하는지 나는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다. 형수가 이따금 나한테 상의하러 찾아왔던 건 형의 일이 아니라 그 남자일 때문이었어. 하지만 나도 자세한 것까지는 알지 못해. 이름도 모르고 형수는 자기가 상의하러 왔으면서도 중요한 건 하나도 알려주지 않았어. 내가 일단 만나서 일을 처리해보겠다고 해도 도저히 얘기가 통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면서 번번이 피하더라고. 그자와는 최근까지 관계가 이어졌던 거야. 내 질문에 신지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형과 다시 살림을 합친 반년 전에는 이미 그 남자와의 관계를 완전히 끊었다고 얘기하긴 했는데 이번에 이런 사건이 터지고 보니 아무래도 여태까지 그 관계가 이어졌던 건가. 그걸 왜 경찰이 말하지 않았어? 형의 입장을 생각하면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잖아. 형수가 지금까지 형을 배신한 셈이니까. 그 남자 얘기는 앞으로도 경찰에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 만일 그자가 범인이라면 경찰 수사로 머지않아 밝혀질 거야. 경찰이 형을 용의선상에 올린다면 나도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형에게는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고 해서. 나는 입을 꼭 다물었다. 그자가 범인일 가능성도 있다. 게이코에게 그런 남자가 있었다는 걸 알고 나자 신직구의 그 천박한 호텔에서 살해된 여자가 더욱더 게이코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하지만 그렇다면 내 머릿속은 똑같은 의문을 놓고 제자리를 맴돌 뿐이었다. 더 이상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다. 생각해봤자 결론이 나지 않는다. 다시 좀 잠을 자야겠어. 라고 말한 다음 나는 침실로 올라갔다. 경찰에서 전화 연락이 온 것은 2시간 뒤였다. 전화는 신지가 받아주었다. 나는 잠들지 못한 채 침대에 멍하니 누워 있었다. 신지는 형사의 말을 흉내내는 것처럼 착실한 목소리로 이 집에서 채취한 여러 개의 지문이 신주쿠 피해자의 것과 완전히 일치했다고 알려주었다. 신지는 저녁 7시쯤 돌아갔다. 내가 걱정된다면서 자고 가겠다는 것을 억지로 돌려보냈다. 무엇보다 혼자 있고 싶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와. 오늘 밤은 우선 잠 좀 자야겠어. 나는 그렇게 말했다. 신지는 현관문을 닫기 직전까지 나를 위로해 주었다. 형, 걱정할 거 없어. 푹 자. 형은 알리바이가 확실하잖아. 그러니 괜찮아. 그것만 있으면 형은 안전해.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배웅하고 문을 걸어 잠근 뒤 나는 침실로 올라가 어둠 속에 누웠다. 잠이 올 리 없다. 혼자가 된 집의 조용함이 나를 찍어 누르는 것 같아 감았던 눈이 금세 뜨이곤 했다. 아무리 고민해봐도 제자리만 맴돌 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생각을 정리해 보려고 했다. 신지의 말대로 신직구의 사체가 지문을 통해 게이코라고 분명하게 밝혀진 이상 나는 안전하다. 나에게는 알리바이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면 내가 어젯밤에 이 침실에서 살해한 여자는 대체 누구인가? 내가 죽인 사람이 게이코였다는 것도 분명하다. 죽기 직전에 게이코가 이 침실에서 동생과 전화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인 것이다. 게다가 이 방에서 죽은 여자가 끼었던 비치 반지. 그렇다면 죽은 순간부터 게이코는 2명인 셈이다. 내 손으로 죽여 땅속에 묻은 게이코는 이 집에서 끊겨버린 목숨을 다시금 그 형상만 긁어모아 신주쿠 호텔 402호실에서 나타났다. 방 안의 어둠은 어젯밤과 거의 같은 상태였다. 시각도 비슷할 것이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작은 불빛을 등지고 어젯밤처럼 여자의 그림자가 서 있는 것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에 떠오른 여자 그림자 환영에게 다가가 덮치는 척 해보았다. 뭔가 단서는 없는가. 여자의 냄새, 키, 머리카락의 부드러움, 옷 속 살갗의 감촉.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 속에 돌아오지 않는다. 그때도 여자의 목을 온 힘을 다해 끈으로 조르는 나 자신을 마치 타인처럼 느꼈다.
게이코가 어떤 얼굴이었는지도 기억해낼 수 없었다. 어떤 머리를 하고 있었는지도, 어떤 살갗이었는지도. 어둠 속에 떠오른 것은 초상화 여인의 얼굴뿐이었다. 그건 게이코가 아니라 항온 무렵의 갤러리에서 짧은 한 찰나 나를 위해 미의 여신이 보여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한 여자의 그림자였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몇 번이고 어둠 속에 떠오른 환영의 여자를 덮쳐보았다. 어떻게든 그 환영을 붙잡아 얼굴을 빛 아래로 끌고 나와 확인하고 싶었다. 아래층에서 전화가 울렸다. 급히 계단을 내려가 거실 안으로 들어서자 저절로 내 시선은 벽의 그림으로 빨려들었다. 그림 속 여인의 얼굴은 오늘 밤에도 완벽했다. 복도의 빛뿐인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서 여인은 더욱더 눈빛이 공허해져서 나를 멍하니 마주보고 있었다. 내가 게이코야. 그림 속 여인이 내게 말을 건넸다. 당신이 죽인 것도 신주쿠에서 살해된 것도 게이코가 아니야. 오직 나만이 게이코야. 여인의 목소리가 귓속을 뚫고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다. 나도 모르게 소파 위로 올라가 액자를 두 손으로 마구 흔들었다. 느닷없이 솟구친 분노를 쏟아붓듯 액자는 벽에서 두 번을 굴러 큰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 유리에 금이 가고 그 날카로운 단면이 여자 얼굴을 찢었다. 265프랑의 접시. 나는 그 접시를 내 손으로 내동댕이쳐 깨트리고 뒤늦게 후회하며 산산조각이 난 파편을 필사적으로 끌어모아 원래의 형태를 만들어 보려 하고 있었다. 그토록 싫어했던 게이코의 얼굴을, 그림이 아닌 진짜 게이코의 얼굴을 다시 한번 보고 싶었다. 그 얼굴을 한 번만이라도 볼 수 있다면 초상화 따위 갈기갈기 찢어도 상관없다. 그림 속 여인 따위. 지금의 나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었다. 그것은 분명 완벽한 선이고 색이었지만 말 그대로 선과 색일 뿐이다. 지금의 나를 구해줄 수도 없고 이런 불합리한 수수께끼에 눈꽃만큼의 단서도 던져주지 못한다. 오히려 이 그림이야말로 모든 것의 시작이었다. 내가 게이코야. 내가 게이코야. 내가 게이코야. 내가 게이코야. 바닥에 떨어져서도 그림 속 여인은 점점 더 오만한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내 손이 어느새 유리 파편을 들고 그림 속 얼굴을 향해 힘껏 휘두르고 있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스스로도 알지 못했다. 단지 어젯밤 어둠에 잠긴 한 여자의 얼굴을 스패너로 내리친 순간처럼 마음속이 온통 허탈할 뿐이었다. 그림 속 여인의 얼굴이 갈기갈기 찢겨 이윽고 그 단면에서 피가 흘렀다. 그게 캔버스에서 흘러나온 게 아니라 내 손에서 뚝뚝 떨어진 피라는 것을 깨닫고 그제야 피범벅이 된 유리 파편을 내던졌다. 이건 게이코의 복수야. 한 장의 그림을 위해 살해되고 얼굴이 뭉개져 버린 게이코는 똑같이 내 손으로 그림을 갈기갈기 찢어버리게 하려고 죽은 뒤에 자신의 분신을 그 호텔 400 이호실에 보낸 것이다. 테이블볼을 찢어 손바닥을 묶었다.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미쳐가고 있었다. 그때 다시 전화가 울렸다. 나는 왼손으로 수화기를 들었다. 마사키 선생님이시죠? 목소리는 어둡고 나지막하고 작았다. 남자 목소리라는 것밖에는 알 수 없었다. 어젯밤에 신주쿠에서 만났던 출판사 사람입니다. 그때 부탁하신 대로 오늘 아침에 형사가 왔을 때 오전 0시에 선생님 댁에 전화를 걸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 선생님 맞으시죠? 당신 누구야? 저예요. 어젯밤 8시에 신주쿠에서 만났던 출판사 사람. 선생님이 알리바이를 증명해달라고 부탁하셨던. 대체 뭔 소리야? 당신은 분명 나한테 전화를 걸었던. 그렇구나. 그런 거였다. 나는 말을 하다 말고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이건 함정일지도 모른다. 희미하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나는 그만 포기하고 고개를 내젓다. 함정이라면 대체 누가 이런 어이없는 함정을 만들었을까? 게다가 이런 불가해한 함정을 만들어낼 만한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다. 이게 누군가 파놓은 함정이라면 그 누군가는 어젯밤에 내가 저지른 짓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인물이어야 한다. 그런 인간이 존재할 리 없다. 아니, 딱 한 명 있었다. 어젯밤에 내가 저지른 짓을 모조리 알고 있는 인물. 그건 나 자신이다. 이건 내가 나에게 파놓은 함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이 설명이 된다. 방금 그 전화 목소리가 한 말은 사실일 것이다. 어젯밤 나는 출판사에서 온 전화 따위 받지 않았다. 전화를 건 직원이 누구인지 생각나지 않는 것이 그 증거다. 오전 0시에 전화 따위는 걸려오지 않았다. 그건 내가 나중에 만들어낸 꿈 같은 망상이다. 왜냐하면 나는 오전 0시에 신주쿠에 있었고 거기서 게이코를 죽였으니까. 8시에 나는 이 집에 없었으므로 당연히 집에서는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그 시각에 신주쿠, 아마도 그 시각에 국채색의 천박한 네온 사인 거리 한 귀퉁이에서 방금 전화한 남자를 만나 알리바이 증명을 부탁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호텔로 갔다.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코트깃을 세우고 선글라스를 쓴 채. 선글라스. 소파에 주저앉으려던 나는 목구멍까지 솟구친 비명을 양손으로 틀어막았다. 내 눈앞에 카펫 위에 깨진 초상화 액자 옆에 그 선글라스가 떨어져 있었다. 선글라스뿐만 아니라 헌팅캡도, 코트도, 피범벅의 셔츠도. 나는 가까스로 그 물건들이 벽에 걸린 액자 뒤에 숨겨져 있다가 액자가 떨어지는 참에 함께 바닥에 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신주쿠에서 내가 틀림없이 게이코를 죽였다는 증거를 들이대는 듯한 그 물건들을 나는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불쑥 엄청난 허탈감이 몰려오고 피식 웃음이 터졌다. 신주쿠에서 오전 0시에 게이코를 살해해놓고 나는 오늘 하루 내내 현실과 망상 사이를 헤맸던 것일 것이다. 현실의 마지막 장면은 오전 2시에 경찰에게 걸려온 전화였다. 신주쿠에서 게이코를 살해한 뒤 집에 돌아와 손에 혈흔을 씻어내기 위해 욕실에 들어갔던 것이다. 전화벨 소리가 울리는 느낌이 들었고 수도꼭지를 잠가 물소리를 끊었고 그렇게 나의 망상의 드라마가 시작된 것이다. 신주쿠에서 게이코를 살해하고 얼굴을 내리친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신주쿠에서 틀림없이 게이코를 살해했다. 그 기억을 속여 넘기고 싶었던 것이다. 이 집에서 게이코를 죽였다는 가공의 스토리. 망상의 드라마를 지어내고 그것을 사실인 것처럼 믿었던 것이다. 나는 이 집에서 게이코를 죽였다. 그렇게 믿으려고 했던 것뿐이다. 내 망상을 내가 실제로 저지른 범죄 알리바이로 내세우며 형권에서 들은 게이코의 전화 목소리. 그건 역시 오늘 동생 신지에게서 그런 얘기를 듣고 덧붙인 망상이다. 오늘 아침에 침실 구석에서 발견한 비치 반지도. 너무 지치고 혼란에 빠져 나는 정말로 미쳐가고 있었다. 어젯밤 이 집에서 한 여자를 죽인 것이 현실이었을까 망상이었을까?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방법은 단 한 가지뿐이다. 사체. 모든 게 망상이었다면 이 집 뒷마당에 사체 따위는 묻혀있지 않아야 한다. 나는 뭔가에 홀린 듯이 복도를 지나 뒷마당으로 나갔다. 욕실 창문으로 새어나온 불빛이 한기퉁이에 떨어져 있었다. 망상인지 현실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땅을 파낸 것은 그 불빛의 오른쪽 끝에서부터였다. 주차장에서 삽을 가져와 불빛과 어둠의 경계에 그것을 꽂았다. 파김치가 된 몸뚱이에서 마지막 힘을 쥐어짜 흙을 파냈다. 그게 내 힘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왜 내가 이토록 집중해서 삽으로 흙을 퍼내고 있는지도 몰랐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이제 구덩이는 충분히 팠다. 내 몸은
흙과 어둠에 파묻혔다. 나중에는 삽을 내던지고 손으로 흙을 파헤쳤다. 어떤 것도 손에 닿는 느낌 없이 손가락 틈새로 흙덩이가 허망하게 흘러떨어졌다. 나는 더 이상 아무 것에도 놀라지 않았다. 사체는 없었다. 하지만 그건 땅을 파내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던 일이었다. 모든 게 망상이었던 것이다. 나는 이 집에서 아무도 죽이지 않았다. 어느 누구의 사체도 이 뒷마당 땅 속에는 묻히지 않았다. 묘하게도 나는 안도하고 있었다. 어젯밤 신주쿠 사건 현장에 한 걸음 들어섰을 때부터 나를 괴롭혀온 혼란이 모두 사라지고 온몸이 이 구덩이처럼 텅 빈 어둠이 되었다. 진한 피로감을 느끼고 눈을 감았다. 그때 발소리가 들려왔다. 발소리는 천천히 구덩이 쪽으로 다가오더니 그 가장자리에서 멈췄다. 사람이었다. 구덩이 속에서 올려다보았기 때문에 그림자는 묘하게 키가 커 보였다. 남자인 것 같았다. 나는 뭐가 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이건 역시 망상인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사람 그림자의 손 근처가 슬쩍 움직이며 작은 소음이 들려왔다. 성냥을 그은 것이다. 불빛이 그림자의 손을 비춰냈다. 그 불빛으로 남자는 구덩이 속에 있는 내 얼굴을 확인하는 것 같았다. 불이 남은 그대로 남자는 성냥개비를 구덩이 바닥에 떨어뜨렸다. 남자는 몇 번이나 똑같은 짓을 했다. 작은 불이 어둠과 흙으로 범벅이 된 내 몸에 빗방울처럼 떨어져 내렸다. 마지막 불을 던지더니 남자는 그 자리에 쪼그리고 앉아 불쑥 팔을 내 쪽으로 내밀었다. 구덩이 속에서 나를 구해내려는 듯한 손짓이었다. 형. 귀에 익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다. 처음으로 형수가 먼저 전화를 걸어 둘이서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말했을 때 형수는 울고 있었어. 지금 신지 씨 집으로 갈게. 라고 말하면서도 형수는 좀 채 전화를 끊지 않았지. 한순간이라도 혼자 남겨질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 수화기에서는 위쪽을 지나가는 듯한 전차의 갱음이 울렸어. 내가 그쪽으로 갈까요? 라고 말하자 형수는 지금 자신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며 자기 쪽에서 나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다고 대답하더군. 30분 뒤 형수는 차를 타고 내가 사는 아파트로 왔어. 더 이상 울고 있진 않았지만 눈가가 불그레하게 부었고 깜짝 놀랄 만큼 헬쓱해져 있더군. 하얀 베일에 감싸인 행복한 미소가 그토록 잘 어울리던 신부의 자태는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어. 형과 결혼식을 올린 지 아직 3개월밖에 안 된 참이었는데 말이야. 형수는 결혼식이 끝나고 보름이 지날까 말까 했을 때부터 벌써 형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었다고 했어. 그 얘기만 하고는 너무 지쳤으니 잠깐 쉬게 해달라고 이불도 깔지 않고 방바닥에 쓰러지더라. 신지 같은 사람과 결혼했다면 좋았을 텐데. 형수는 그런 말을 하며 눈물을 흘렸어. 눈을 감은 채 혼잣말처럼 춥다고 중얼거렸을 때 나는 그늘이 깊게 새겨진 그 뺨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지. 그 뒤로도 형의 눈을 피해 몇 번이나 따로 만났어. 2년째가 되었을 때 형수가 다시 갑작스레 전화를 걸어와 형이 별거를 원한다고 알려주더군. 형수는 이참에 아예 형과 이혼하고 나와 함께 살아도 괜찮다는 생각인 모양이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어. 마침 그 무렵에 나는 어이없는 실수로 꽃뱀 같은 여자에게 걸려들어 형수보다 더 괴로운 상황이었기 때문이지. 회사에서 격리를 담당하던 여직원이고 나보다 2살 연상이야. 한 번 결혼에 실패한 여자였어. 그 한 달쯤 전이었을 거야. 난 고객의 돈을 빼돌려 어느 화장품 회사의 주식에 투자했었어. 절대로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 화장품 회사의 주가가 급락하면서 300만 엔 가까이 구멍이 나버렸어. 당장이라도 채워놓지 않으면 안 될 돈이었지. 궁지에 몰린 나는 이전부터 내게 호감을 보이던 그 경리과 여직원을 호텔로 불러내서 회사 장부를 살짝 손봐주지 않겠냐고 그렇게 부탁했어. 침대에서 함께 뒹굴던 그녀는 부스스 몸을 일으키며
음울한 목소리로 말하더군. 못해줄 것도 없지. 생김새가 그리 좋지 않았던 여자여서 회사 내에서도 전혀 상대해주는 남자가 없었지만 의외로 몸매는 나쁘지 않았어. 허리에서 다리까지 해서니 어딘가 형수와 비슷했지. 횡령한 돈은 그렇게 처리가 됐지만 그 일로 나는 전혀 애정을 느낄 수 없는 여자에게 큰 약점을 잡히고 말았어. 그 여자는 약점을 쥐고 있는 한 내 몸도 마음도 모두 자기 것이라고 생각한 모양이야. 얼른 결혼하자고 자꾸만 졸라대더군. 지금 회사 사람들에게 우리 관계가 알려지면 재미없잖아. 결혼은 2, 3년만 기다려줘. 그렇게 말하며 은근슬쩍 달래서 그럭저럭 넘어갔지만 그 다음에는 매일 밤 자기 아파트로 와달라는 거야. 나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죽이고 싶을 만큼 그 여자를 미워하게 됐어. 형수에게서 형과의 별거를 상의하자는 연락이 온 것은 바로 그런 상황일 때였어. 그래서 오히려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 내 쪽이었지. 나는 형수에게 모든 사정을 이야기했어. 그랬더니 형수가 진지하게 응해주더군. 아직은 사랑하는 척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한동안은 시간을 벌면서 기다려봐. 그렇게 말하더니 왼손 약지에서 형과의 결혼 반지를 빼내 내게 건네주더군. 이건 이제 아무 의미도 없는 물건이니까 그 여자한테 줘버려. 형수는 약지에 가늘게 남은 반지 흔적, 2년간의 결혼 생활의 흔적을 스스로도 어처구니 없다는 듯 쓸쓸하게 미소 지으며 보고 있었어. 내가 그 반지를 선물이라고 건네주자 경리과 여자도 흐뭇하게 미소를 짓더라고. 하지만 그 미소는 형수의 미소와는 전혀 달랐어. 이제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다고 의기양양한 미소를 지은 거지. 그 여자는. 빛이 보석에 내 진심이 얼마나 담겼는지 탐색하듯 눈을 가까이 대고 천천히 들여다보며 빛이 푸른빛이 여자의 눈에 서리는 걸 본 순간 나는 머지않아 이 여자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고 예감했어. 그래도 1년 반쯤은 아무 일 없이 지나갔어. 그동안에도 형과 그 여자의 눈을 피해 형수와 몇 번이나 만났어. 반년 만에 형수는 혼자 살아갈 자신이 생겼다고 말했지만 어딘가 외로움을 억지로 감추려는 것처럼 보이더군. 그러다가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형수를 만났는데 약지에 그 여자가 낀 것과 똑같은 비치 반지를 끼고 있었어. 내가 놀라며 물어보니 나흘 전에 우연히 형을 만났는데 다시 같이 살기로 정해져서 서둘러 모조 비치 반지를 마련했다는 거야. 형수는 뭔가 후련하고 행복해 보이는 얼굴이었어. 형수는 정말로 형을 사랑했어. 나는 이번에야말로 꼭 형과 행복하게 살아달라고 말했지만 그 재결합이 순조롭게 풀리지 않을 것 같아 내심 걱정스럽더군. 그리고 내 예상은 그대로 맞아떨어졌어. 형 부부가 함께 살기 시작한 지 3주일 만에 형수에게서 전화가 왔으니까. 이번에는 형수도 더 이상 울지 않았지만 그 대신 체념한 듯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 그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이야. 형, 그게 나와 형수 그리고 그 여자와의 4년 동안의 여정이야. 형은 캠퍼스 안의 작은 세계에 갇혀서 바깥 세상에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형 주위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야. 아니, 형은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게 아니지. 형은 겁쟁이였어. 자신을 자유롭게 해주는 작은 캠퍼스 안이 아니면 어디에서도 안심할 수 없어서 항상 바깥 세상을 두려워했던 거야. 오늘 오후에 나는 이 이야기를 마치 다른 남자 이야기인 것처럼 형에게 들려주었지. 형은 설마 그자가 눈앞에 있는 나라고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겠지. 형은 남의 말을 너무도 쉽게 믿어버리는 사람이야.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자신이 보고 느낀 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지. 형은 어린애 같아. 솔직하고 순수하고 무엇 하나 의심할 줄 모르는 대신 세상 물정이 어두워서 남들이 뒤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아마도 캔버스에 색칠하는 것에만 몰두하다가 자신의 인생에 색칠하는 것을 잃어버린 모양이지. 그런 형을 속여 넘기기는 어린애를 상대하는 것보다 간단했어. 어젯밤만 해도 그래.
어젯밤 9시에 나는 이 거실 쪽으로 전화를 했었지. 그리고 형수는 어디 있냐는 내 말 한마디에 형은 내가 이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전화한 것이라고 믿어버렸어. 내가 위층 침실에서 또 하나의 전화를 했다는 것 따위 전혀 의심하려고도 하지 않았지. 정말로 형은 어린애처럼 단순하게 모든 것을 믿어버린다니까. 형수의 그 전화 목소리만 해도 그래. 형은 이지에서 돌아와 현관에 뛰어들었을 때 형수의 목소리를 들었다고 했지. 정말로 형은 왜 그렇게도 쉽게 자기 집에 아내 혼자뿐이라고 믿어버렸을까? 그러고는 형수 목소리만 들려오니까 어딘가 외부 사람과 전화하는 게 틀림없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알 수 있었을 텐데 말이야. 이 집에는 또 하나, 이 거실에도 전화가 있는데 일부러 형수가 캄캄한 침실에서 전화를 걸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또 한 가지, 형은 왜 그렇게도 단순하게 형수가 한 말을 형 부부 이야기라고 믿어버린 거야. 사실 그때 형수는 이런 말을 하려던 것이었어. 신지 씨, 그 여자하고는 이제 다 끝났어. 그런 여자와는 한시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좋아. 형의 발소리가 계단을 올라오기 직전까지 나는 형수와 침대 위에서 그 여자와의 관계를 끊을 방법을 상의하고 있었어. 보름 전 마침내 나도 인내가 한계에 달해 그만 헤어져 달라고 그녀에게 애걸복걸했는데 그 여자는 피식 웃으며 빈정거리듯 말하더라고. 난 당신과 형수의 관계를 다 알고 있어. 나와 헤어지겠다면 횡령한 돈뿐만 아니라 둘의 관계도 형에게 폭로해버릴 거야. 나흘 전에 형이 외출하고 없는 사이에 나와 형수는 그 여자를 이 집에 데려와 이를 매듭 지으려고 했어. 하지만 그녀는 우리 얘기는 귀퉁으로도 듣지 않고 오히려 형수에게서 돈을 뜯어낼 심산인지 벽난로비 청자 항아리를 빙빙 돌려 만지작거리며 이거 값이 꽤 나가겠네 라고 이죽거리더라고. 그래서 어젯밤 형수는 그런 여자와는 한시라도 빨리 헤어지는 게 좋다고 내게 말했던 거야. 형이 침실에 들이닥쳤을 때 나는 잽싸게 문 뒤쪽 어둠이 가장 짙은 곳에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지. 만일 전기 스위치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그때 나는 속옷 하나 걸치지 않은 내 꼴을 형에게 어떻게 해명해야 했을지. 생각만 해도 오싹하네. 그나마 형수는 옷을 다 입은 참이라 다행이었지만 내 벗은 몸에는 아직 립스틱 흔적까지 또렷하게 남아있었거든. 난 한껏 숨을 죽인 채 어떻게 하면 형에게 들키지 않을지 오로지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 그리고 그런 내 눈앞에서 형은 갑작스럽게 어둠 속 그림자만 보이는 모습으로 그 참극을 연출했어. 잠깐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 어떻게 말려볼 여유도 없었지. 더군다나 컴컴한 어둠 속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 역시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어. 형이 아래쪽으로 내려가 무얼 들고 침실로 돌아왔는지도 알지 못했지. 그저 묵직한 물건이 연거푸 허공을 가르는 소리와 형의 부르짖음이 암흑 속에 울렸을 뿐이야. 그리고 형이 성냥불을 켰었지. 그 불빛에 떠오른 것을 봤을 때 저절로 내 입을 틀어막아야 했어. 비명과 함께 목구멍으로 치미는 토악질을 겨우겨우 다시 몰아넣었을 정도야. 뭐가 어떻게 된 것인지도 모른 채 그저 가까스로 인식한 것은 형이 형수를 죽이고 그 얼굴을 스패너로 내리쳤다. 그리고 형수가 지난 한 달 동안 그토록 열심히 얘기했던 초상화와 뭔가 관계가 있다라는 것뿐이었어. 하지만 형과 나는 달라. 아무리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나는 마지막 냉정함을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지. 나는 형수를 사랑했지만 이런 식으로 일이 터져버린 이상 이제는 어쩔 수 없다고 우선 인정하기로 했어. 어둠 속에서 벌거벗은 몸으로 우두커니 선 채 형수와 그 여자의 몸매가 흡사하다는 것을 떠올렸지. 이 도련한 참극을 이용해 한 여자를 죽일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거야. 내 계획은 형이 사체 옆에 멍하니 있다가 이윽고 아래층에서 자동차 커버를 가지고 와 사체를 둘둘 감쌀 때까지 40분 남짓한 시간 동안 극히 세세한 부분까지 정해줬어. 형이 사체를 끌고 내려갔을 때 나는 성냥불을 켜고 침실 전화로 거실 쪽에 전화를 걸었어.
그러고는 형이 뒷마당에 땅을 파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거실로 내려가 그 여자에게 전화를 했어. 재미있는 호텔이 있으니 가보자고. 그 여잔 마냥 기뻐하며 어쩔 줄 모르는 목소리를 내더라고. 나는 이 집을 나가 근처에 세워둔 차를 운전해 신주쿠로 향했어. 신주쿠 길모퉁이에서 여자를 만났을 때 형수의 침실 옷장에서 가져온 형수의 기모노 한 벌과 내 차 안에 있던 스패너를 담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지만 그 여잔 딱히 수상하게 여기지도 않더군. 마찬가지로 여기 침실에서 가져간 형의 코트와 모자를 쓰고 가슴 호주머니에는 형의 선글라스도 들어있었어. 호텔 근처까지 갔을 때 그 여자에게 말했어. 오늘 밤 이 호텔을 알려준 회사 동료가 어쩌면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마주치면 큰일이니 나중에 혼자 몰래 비상 계단으로 올라오라고 여자에게 말했어. 그리고 여자가 호텔 방 안에 들어서는 것과 동시에 행동에 나섰지. 나도 형이 사용한 허리끈과 비슷한 색깔의 끈을 썼어. 그런 다음 옷을 모두 벗기고 스패너로 그 얼굴을 내리치면서 형도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도 없이 텅 빈 머리로 행동했을까라고 생각했지. 살인 현장으로 그런 컨셉의 호텔을 선택한 건 그 여자에게 형수의 기모노를 입힐 만한 적당한 구실을 만들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옷을 다 벗긴 뒤에 형수의 기모노는 그냥 옆에 던져두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호텔을 나서자마자 이 집으로 돌아왔어. 형은 아직도 뒷마당에서 작업을 하고 있더군. 경찰에서 전화가 오고 형이 집을 나설 때까지 나는 집안의 상황을 저 창문 너머로 한겨울밤의 냉기로 온몸이 얼어붙는 추위에 떨며 지켜봤어. 형이 꽃병을 초상 얼굴을 향해 내던졌을 때는 내 머릿속에서도 뭉개진 그 여자의 얼굴이 핏빛으로 흘러내리는 것 같더라. 형이 신주쿠로 출발하자 나는 집 안으로 들어와 내가 입고 나갔던 코트며 선글라스를 초상화 뒤에 숨겨놓고 뒷마당에 시체를 파내 내 차에 싣고 여기서 약 1시간 거리에 아무도 들어가지 못할 깊은 숲속에 파묻었어. 그 일을 모두 끝내고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 시부야의 내 아파트로 겨우 돌아갔지. 지칠 대로 지쳐서 잠깐 눈을 붙일 생각이었으니까. 난 아무 후회도 불안도 없었어. 내가 이렇게 대담한 범죄자의 성격을 가졌다는 게 스스로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 그러니 형, 이제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하겠지. 나는 형의 우발적인 범죄를 이용해 내가 그 여자를 죽인 또 다른 살인사건을 영구히 어둠 속에 매장하기로 계획한 거야. 신주쿠의 시체를 형수로 만들어 그 여자의 존재 자체를 말살한다는 계획이야. 그 여자가 사라져도 회사 장부를 조사해 부정이 드러나면 다들 그 일 때문에 그녀가 어딘가로 도주했다는 식으로 생각하겠지. 신주쿠의 사체가 형수로 여겨지는 한 나는 완벽하게 안전한 거야. 오늘 아침에 경찰에서 전화가 와서 형이 예상대로 신주쿠 사체를 형수로 인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도 안도했어. 하지만 동시에 형이 알리바이가 확실하다는 말을 듣고는 내 계획에 한 가지 실수가 있었다는 것에 낙담하기도 했어. 내가 형 뒷마당 사체를 굳이 다른 곳으로 옮겨 파묻고 혈흔이 남은 코트와 선글라스를 초상화 뒤에 감춰둔 건 신주쿠의 사체가 형수로 판정이 나고 형이 그 범인으로 경찰에 체포되도록 할 생각이었기 때문이야. 형은 어차피 형수를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신주쿠가 아니라 자신의 집에서 저지른 범행이었다고 아무리 주장해봤자 뒷마당에 사체가 없는 이상 경찰은 형이 미쳐버렸다고 생각할 테니까. 하지만 신주쿠의 살인사건에 형에게 확고한 알리바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나는 계획을 바꿔 형과 손을 잡기로 했어. 유스케 형, 이걸로 내 이야기는 끝났어. 이제 형은 나와 공범이지. 형과 나의 이해관계는 완전히 일치해. 형은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으니까 그 신주쿠의 사체를 형수라고 인정해두는 게 좋을 것이고 그러면 내 범죄도 발각될 일이 없지. 사체 두구의 주인을 바꿔치기 해두는 한 우리는 함께 안전하다는 얘기야. 아까 형이 알리바이를 증명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출판사 남자의 전화가 왔었지. 그건 내가 잠깐 장난을 친 거야. 약간 도가 지나친 장난이었나.
하지만 이제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형의 알리바이는 아주 확실해. 형은 안전하다고. 내가 안전한 것과 똑같이. 형은 너무 지쳤군. 잠시 자는 게 좋겠어. 형, 이제 아무 걱정 말고 푹 자.